그 선택이 평생을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았고 어떤 사람은 떠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늦가을 경성역 플랫폼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동진아, 동진아. 어머니의 외침이 기적소리에 묻혔어요. 22 박동진은 화물칸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옆에 한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 청매 중마였던 그 아이, 약혼까지 했던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순애야. 동진의 목소리는 기적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순애의 모습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화물칸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조선 청년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봐, 자네 어디 출신인가? 옆에 앉은 청년이 물었어요.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평양입니다. 박동진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철수라네. 부산서 왔어.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어요. 하지만 성량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 물고만 있었어요. 동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향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순애와 약속했던 결혼식,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던 다짐,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겠다던 꿈. 모든 것이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건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징용, 전쟁터로 간다는 것을요.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부산까지, 그리고 배에 실렸어요. 배 안은 더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선실에 수백 명이 갇혔어요. 토하는 냄새, 땀 냄새, 두려움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밤이 되자 파도가 거칠어졌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토했어요. 동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엄마, 엄마. 어떤 청년이 잠꼬대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동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사흘을 가서 도착한 곳은 만주였어요. 내려, 빨리 움직여. 일본군 장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채찍이 공중을 갈랐어요. 조선 청년들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동진은 조성환을 처음 봤어요. 조성환, 28살. 조선인이었지만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일본어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대동아 전쟁의 영광을 위해 선발된 자들이다.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동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같은 조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눈만 내리깔았어요. 조성환이 동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조성환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갑게 변했어요. 앞으로 나와. 조성환이 동진을 가리켰습니다. 동진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름,
박동진입니다. 나이 22입니다. 직업 의학.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환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의학이라. 좋아. 너는 의무병으로 배치한다. 감사합니다. 동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감사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무병이라도 전투병보다는 나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구보, 총검술, 사격.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밥은 곰팡이 핀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어요. 동지는 의무병 훈련도 받았습니다. 응급처치, 상처 봉합, 수술 보조, 피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처음에는 토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철수. 어느 날 밤 동진이 옆 침상의 철수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대보니 차가웠습니다. 철수가 죽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이철수가 죽었어. 동진이 소리쳤어요. 일본군 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양실조다. 내일 아침에 매장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진과 몇몇 청년들이 철수의 시신을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막사 뒤편 황무지에 구덩이를 팠어요. 곡괭이질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철수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돼서 시신을 묻고 흙을 덮었어요. 묘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황무지의 흙무덤 하나뿐이었어요. 동지는 그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황량한 만주 벌판에 차가운 바람이요. 나도 저렇게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평양에서는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순애는 19이었습니다. 동진과 약혼한 처녀였어요. 약혼 반지 대신 동진이 준 비녀를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동진이 끌려간 뒤 순애는 매일 기도했어요.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동진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제발 동진 오빠를 지켜주세요.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순애는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순애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동진의 편지를, 동진의 소식을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한순애. 어느 날 오후 집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일본 순사 2명이 들어왔어요. 뒤에 조선인 통역이 따라왔습니다. 처녀 진용이다. 따라와. 순애의 어머니가 그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제발요, 제발 우리 딸만은. 우리 딸은 약혼한 몸입니다. 곧 결혼할 아이예요. 제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순사가 어머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순애가 달려가려 했지만 순사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질질 끌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순애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섰다가는 자기 가족도 끌려갈 테니까요. 트럭에 실렸어요. 이미 10명이 넘는 조선 처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어요. 어떤 처녀는 기절해 있었고 어떤 처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트럭 뒤편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교회가, 어머니가 점점 작아졌어요. 동진 오빠, 동진 오빠.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트럭은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서 결국 도착한 곳은 만주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내려. 처녀들이 내렸어요. 눈앞에 낡은 목조 건물이 보였습니다. 위안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온 건지, 무엇을 당하게 될 건지. 안 돼요. 안 돼요. 한 처녀가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어요. 순사가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찰싹 뺨을 후려쳤어요. 처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어요. 저항하면 죽는다. 알겠나? 순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좁은 방의 다담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어요. 방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7번. 여기가 내 방이다. 내일부터 일 시작이야. 문이 잠겼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동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진 오빠,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일본군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해야 했어요.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울면 더 맞았어요. 빨리 움직여. 밖에 사람들 기다려.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날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조차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순애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인형처럼요. 언젠가 동진 오빠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하루하루를요. 하지만 동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동진은 전선으로 배치됐어요. 중국 남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게릴라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전방 경계. 적이 나타나면 즉시 사격하라. 조성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소위로 진급해 있었어요. 동진은 총을 들고 참호에 숨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람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는 김병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20살 함흥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형님, 무섭지 않으세요?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동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살아야지. 동진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탕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게릴라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쏴라고 조성환이 소리쳤어요. 동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이 울렸어요. 저 멀리 누군가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지는 그 자리에서 토했어요. 위장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했습니다. 이 새끼가 싸우다 말고 뭐 하는 거야? 조성환이 달려와 발로 찼어요. 동진이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같은 놈은 총살감이야. 조성환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동진의 목에 칼끝을 댔어요. 동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박격포였어요. 참호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조성환이 비틀거렸습니다. 동진도 넘어졌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시신으로 가득했어요. 조성환은 다리를 다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기적적으로 멀쩡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김병수는 죽어 있었습니다. 병수야, 병수야. 동진이 병수를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살려줘. 조성환이 손을 뻗었습니다. 동진은 그를 내려다봤어요. 조선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그 사람을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죽을 거야. 동진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냥 두고 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하지만 동진은 그럴 수 없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잡으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성환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참호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어요. 동진은 조성환을 업고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동진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왜 날 구했어? 조성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동진은 대답했어요. 조성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야전병원에서 조성환의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동진이 직접 상처를 봉합했어요. 박동진, 예. 고맙다. 처음이었어요. 조성환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온 것은요. 아닙니다. 동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성환의 태도가 조금 변했어요. 동진을 덜 때렸습니다. 가끔은 담배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944년이 가고 1945년이 왔어요. 동진은 수십 명의 병사를 치료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신을 묻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 죽음의 악몽을요. 순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무사할까? 날 기다리고 있을까? 순애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게 하였다. 항복. 일본이 항복한 것입니다. 막사가 술렁였어요. 조선 청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건가? 우리 고향에 갈 수 있는 건가? 잠깐의 침묵 후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따라 울었습니다. 동진도 울었어요. 살았다.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군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장교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조선인 청년들은 버려졌어요. 우리 어떡하지? 고향까지 어떻게 가? 돈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중국 땅 한복판에 버려진 것입니다. 동진과 몇몇 청년들은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부산까지 그리고 고향까지 수천 리를 걸어서요. 출발하기 전날 밤 조성안이 동진을 찾아왔습니다. 박동진. 예. 조성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돈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내가 모은 거다. 너희들 고향 가는 데 써. 동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왜 이러십니까? 조성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고향에 갈 수 없어. 조선에 가면 친일파로 몰려 죽을 테니까. 내 대신 너라도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조성안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사람답게 살아라. 나처럼 권력에 기대어 살지 마. 자네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잖아. 조성안이 등을 돌렸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진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성안은 이미 멀리 가버렸어요. 다음 날 동진과 10명의 청년들이 출발했습니다. 한 달을 걸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때로는 기차에 몰래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중국 농민들에게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기도 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2명이 더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고 굶어 죽었어요. 동지는 그들을 묻어줬습니다. 또 무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게 조선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발을 조선 땅에 디뎠을 때 동지는 무릎을 꿇었어요. 살았다. 살아서 돌아왔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순애는 무사할까? 동지는 평양을 향해 걸었어요. 위안소에서 순애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군들이 도망갔다는 것도요. 우리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처녀들이 모여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간수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누구든 나가려 하면 쏜다. 며칠이 지났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도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 밤 건물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탕탕탕 총소리였습니다. 소련군이다.
소련군이 왔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간수들이 도망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내와 처녀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살았다. 우리 살았어. 다들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웃을 수 없었어요.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피가 나오고 열이 났어요. 평양으로 가야 해. 순애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함께 도망친 처녀가 순애를 흔들었어요. 동진, 오빠.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진 오빠, 미안해. 더럽혀진 몸으로 어떻게 돌아가.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히 조선인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마차에 올라탔어요. 일주일을 걸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대문을 열었어요. 순애야. 어머니가 순애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 말 마라.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순애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동진이 돌아왔습니다. 순애야. 동진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순애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동진이구나. 어머니, 순애는 무사합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안에 있다. 하지만 동진아. 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진은 방으로 달려들어갔어요. 순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생기 없는 눈. 순애야.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진을 봤습니다. 오빠, 순애야, 살아있구나. 동진이 달려가 순애를 안으려 했어요. 순애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왜 그래? 저는 이제 오빠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순애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약혼했잖아. 결혼하기로 했잖아. 저는 끌려갔었어요. 위안부로. 제 몸은 이미.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안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전선에서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동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진이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나를 탓해. 날 미워해. 하지만 날 떠나지는 마. 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결혼하자. 지금 당장. 동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가 울었어요. 동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껴안고 울었어요. 한참을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 없었어요. 전쟁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진이 말했어요. 네, 오빠.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동진은 작은 약방을 열었어요. 전쟁 중에 배운 의술로 동네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공짜로 봐줬어요. 순애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어요. 웃음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해방된 조선이 곧 다시 갈라질 거라는 것을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1946년 봄 평양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펄럭였어요. 소련군 차량이 지나다니고 확성기에서는 낯선 구호가 흘러나왔습니다.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자. 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자. 동지는 걱정스러웠어요. 정치가 시끄러웠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친일파로 몰려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반동분자로 몰려 사라졌습니다. 동진아,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니?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되잖아. 동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애의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임신 5달째였어요. 오빠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뭐든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동진이 순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전쟁의 악몽을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약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동진 동무 계십니까? 붉은 완장을 찬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인민위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인데요. 동진이 일어났습니다. 인민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동무는 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조금. 좋습니다. 내일부터 인민병원에서 일하십시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약방을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동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민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었어요. 쌀 배급이 전부였습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 강제 노동이잖아. 동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반동분자로 몰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조성환이었어요. 박동진? 조성환이 동진을 알아봤습니다. 조성환 씨? 동진도 놀라서 물었어요. 조성환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일본군 복장은 벗고 인민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살아있었군. 조성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나 인민군에 들어갔네. 소련군이 일본군 출신을 모집하더군. 계급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조성환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군인이 되셨군요.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자네도 알잖나.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 가까이 있어야 해. 동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성환이 동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하게. 요즘 세상이 험악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반동분자 되는 거야.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동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1947년 겨울, 순애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순애가 물었습니다. 미래, 박미래라고 짓자. 이 아이만큼은 밝은 미래를 살게 하고 싶어. 동진이 대답했어요. 순애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오빠. 미래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진은 퇴근하면 미래를 안고 놀아줬어요.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미래야, 아빠 왔어. 아빠. 미래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어요. 동진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미래 오늘 뭐 했어? 엄마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딸의 맑은 웃음소리. 동진은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1948년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됐어요. 조선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38선. 이제 남과 북을 오갈 수 없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동진의 형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부산에 있었어요. 이제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빠 무섭지 않아요? 순애가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이 조용히 살면 돼. 동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1949년 여름 인민병원에 새로운 정치위원이 부임했어요. 동무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남조선 괴뢰 정부를 타도하고 조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정치 학습을 해야 했어요. 구호를 외치고 비판 투쟁을 했습니다. 박동진 동무, 어제 학습에 왜 빠졌습니까? 정치위원이 물었어요. 환자가 위급해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변명입니다. 정치 학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아 비판하십시오. 동진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저는 정치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순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동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미래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2살배기 딸이 동진의 다리를 안았어요. 동진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맑은 눈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세상은 동진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쾅, 쾅쾅. 폭음이 평양을 흔들었어요. 동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창밖을 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폭격이었습니다. 오빠, 미래가. 순애가 소리쳤어요. 동진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미래가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동진이 달래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폭음이 계속됐어요. 아침이 되자 확성기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먼저 도발했습니다. 인민군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국 통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살아남아야지.
동진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인민병원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의료진은 전원 전선으로 배치됩니다. 부상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동진도 차출됐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제발. 순애가 동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지 않으면 반동분자가 돼. 나도 어쩔 수 없어. 동진이 순애를 껴안았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미래 잘 부탁해. 네, 오빠. 꼭, 꼭 돌아와요. 순애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진은 미래를 안았습니다. 새 살배기 딸이 아빠 목을 꼭 껴안았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 일하러 가. 금방 올게. 응. 미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진은 트럭에 실렸습니다. 남쪽으로 전선으로 향했어요. 트럭 안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우리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졌어요. 순애, 미래, 기다려. 내가 꼭 돌아갈게. 하지만 그때 동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가족과 마지막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흘을 달려 도착한 곳은 38선 근처의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천막 안은 부상병으로 가득했어요.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여기요. 급해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동진이 달려갔습니다. 젊은 병사가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 아파요. 다리가. 병사가 신음했어요. 동진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었어요. 괜찮을 겁니다. 살 수 있어요. 동진이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환자, 또 다음 환자. 쉴 틈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포격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전선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곧 함락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동진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전쟁터에서는 담배가 필요했어요. 박동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조성환이 서 있었어요. 인민군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조성환 씨, 또 만나는군. 이게 운명인가 봐. 조성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전투에 참여하십니까? 당연하지. 남쪽으로 진격하는 선봉대야. 조성환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동진이 물었어요. 조성환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두렵지. 매일 밤 악몽을 꿔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 그런데도 계속하십니까?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약한 놈이 죽는 거야. 나는 살고 싶어. 그게 죄야? 조성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동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동진, 충고 하나 할게. 조성환이 동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가족을 생각한다면 남쪽으로 도망쳐. 이 전쟁,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를. 미국이 참전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밀릴 거고 평양은 폭격당할 거야.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 조성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고향을 버리라는 겁니까? 생존이냐 고향이냐? 선택해. 조성환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생존을.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동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순애, 미래,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유엔군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은 무너졌어요. 패주가 시작됐습니다. 후퇴다. 북으로 후퇴. 야전병원도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동지는 트럭에 실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군인들, 피난민들이 뒤섞여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순애, 미래, 동진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은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아니, 아니야. 동진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헤집었습니다. 순애, 순애야, 대답해. 손이 찢어지도록 돌을 치웠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동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빤가요? 돌아보니 순애였어요. 미래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순애, 살아있었구나. 동진이 달려가 순애를 껴안았어요. 폭격이 시작됐을 때 방공호로 피했어요. 집은 순애가 무너진 집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동진이 순애와 미래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민군 가족은 전원북으로 후퇴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확성기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요? 북으로 가야 해. 여기 있으면 학살당할 수도 있어. 동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짐을 꾸렸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미래의 담요가 전부였어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고 밀리며 간신히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기적이 울렸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어요. 불타는 도시, 무너진 건물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 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애가 동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있으면 돼요. 어디든. 미래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차는 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1950년 12월 함경북도 산골 마을. 눈이 허리까지 쌓인 겨울이었습니다. 동진의 가족은 폐가 된 움막에 숨어 지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미래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미래야. 아빠가 곧 뭐 가져오실 거야. 순애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순애도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동지는 밖으로 나갔어요. 산에서 나무 뿌리라도 캐려고요. 눈밭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동상 걸린 발가락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뭐라도 찾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동진이 움찔했습니다. 가까운 곳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살펴봤어요. 한국군 병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하나 더 잡았네. 이 빨갱이 새끼들, 산에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병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나도 죽는다. 병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순애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동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나무 껍질 몇 조각뿐이었어요. 이걸 삶아서 먹자. 순애가 나무 껍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더 약해서. 괜찮아. 우리 버티면 돼. 동진이 순애를 안았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래가 열이 났습니다. 응, 엄마. 추워. 미래가 떨며 신음했어요.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래야, 미래야. 순애가 딸을 흔들었어요. 동진이 미래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약이 없으면 위험했습니다. 약을 구해와야 해. 동진이 일어났어요. 오빠 어디 가요? 밖은 위험해요. 미래를 살려야 해. 이대로 두면 죽어. 동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걸었어요. 마을 보건소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했어요. 성냥을 켜고 찾아봤습니다. 약장이 부서져 있었어요. 약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동진이 중얼거리며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병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있다. 동진이 약병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군 병사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빨리. 동진이 손을 들었어요.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름 박동진입니다. 뭐 하는 놈이야? 인민군이야? 아닙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딸이 아파서 약을. 거짓말. 인민군 의무병이지? 병사가 총에 놀이쇠를 당겼어요. 동진은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뭐해? 다른 병사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수상한 놈 잡았어. 병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동진이 움직였습니다. 약병을 집어들고 창문으로 뛰어올랐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동진의 팔을 스쳤어요. 피가 났습니다. 동진은 눈밭에 뛰어내렸습니다. 굴러 떨어졌어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쏴!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동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병사들이 뒤쫓았지만 어둠과 눈보라 때문에 동진을 놓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움막에 도착했어요. 오빠. 순애가 피 흘리는 동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약, 약 구했어. 동진이 약병을 내밀었어요. 순애가 울면서 동진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동진은 미래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했어요. 살아야 해. 우리 미래 꼭 살아야 해. 동진이 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미래의 열이 내렸습니다. 엄마, 물. 미래가 눈을 떴어요. 미래야, 미래야. 순애가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동진도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수십만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가 다시 역전됐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인민군 동무들 다시 남으로 진격합니다. 확성기에서 방송이 들렸어요. 동진의 움막에도 인민군이 찾아왔습니다. 박동진 동무, 의료진으로 다시 징집합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병든 아내와 어린 딸이 명령입니다.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처리됩니다. 동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순애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제발, 나도 가기 싫어. 하지만,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미래는 어떡하고요? 순애가 동진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동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아빠 다리를 껴안았어요. 아빠, 가지 마. 미래야. 아빠는 동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인민군이 동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빨리 가시죠. 순애, 미래. 동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애가 미래를 안고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오빠.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진은 또다시 전선으로 끌려갔어요. 트럭에 실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못 돌아갈지도 몰라. 1951년 1월 서울 탈환 작전. 인민군과 중공군은 다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동진은 서울 외곽의 야전병원에 배치됐어요. 추운 겨울, 천막 안은 부상병으로 넘쳐났습니다. 의사, 여기요.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비명과 신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동진은 쉴 틈 없이 환자를 봤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하루에 30명이 넘는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어떤 이는 살리고 어떤 이는 살리지 못했어요. 죽어가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동진은 그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마지막까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미래는 괜찮을까?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막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인민군이 한국군 포로 서너 명을 끌고 왔어요. 그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 치료해. 동진이 다가갔어요. 포로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진은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동진이 말했어요. 병사가 동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젊으신데 혼자 계세요.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동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포로는 대부분 총살당하거나 강제 노동에 끌려갔습니다. 정말요? 집에 갈 수 있어요? 병사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동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병사는 끌려갔어요. 저 포로 어디로 갑니까? 동진이 물었습니다. 신문 후 처형될 겁니다. 인민군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동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오후에 총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포로들을 처형하는 소리였습니다. 동지는 천막 안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야전병원에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조성환이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빛이 흐릿했어요. 박동진. 조성환 씨. 조성환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자네 아직 살아있구먼. 당신도요. 나는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 조성환이 옷을 벗었어요. 옆구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동진이 붕대를 풀어봤어요. 총상이었습니다. 이미 곰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폐혈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항생제도 없잖아. 나는 죽을 거야. 조성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박동진. 조성환이 동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일본군에 붙었다가 인민군에 붙었다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이 꼴이야. 자네는 자네만큼은 다르게 살아.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아. 조성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가족 살아있나? 함경도에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요. 거기서 빼내. 이 전쟁 끝이 안 보여. 가족이라도 살려야지. 조성환이 동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기회를 봐. 전선이 혼란스러울 때 탈출해. 남쪽으로 가든 어디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 그럴 수 없습니다. 타령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자네 딸을 생각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나아?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는 게 나아? 조성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동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늦지 마. 기회는 한 번뿐일 거야. 조성환이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동진이 조성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사흘 후 조성환이 죽었습니다. 동진이 시신을 묻어줬어요. 눈 덮인 언덕에 흙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동진이 묵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요. 동진은 조성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탈출, 가족을 구하라. 하지만 어떻게 탈출한단 말인가? 3월 서울은 다시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인민군은 또 북으로 후퇴했어요. 동진도 함께 후퇴했습니다. 평양을 지나 함경도를 지나 압록강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순애와 미래가 있는 그 산골 마을에요. 동진이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애, 미래,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 어디 갔어? 주변을 뒤졌어요.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박동진 댁 식구요? 한 달 전에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요? 한국군이 잠깐 점령했을 때 피난민 트럭을 태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탔나 봐요. 동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쪽. 순애와 미래가 남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동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38선. 이제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순애와 미래는 남쪽에, 동진은 북쪽에 갇힌 것입니다. 순애, 미래, 동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동진의 얼굴을 적셨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동진은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어떻게? 38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진은 움막으로 돌아갔어요. 순애가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작은 신발, 순애가 기워놓은 옷까지, 동진의 사진,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래가 너무 아파서 살리고 싶었어요. 남쪽 부산으로 갑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순애. 동진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조선은 영원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진은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인민병원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빈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순애의 빈 방, 미래의 작은 신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동진은 순애의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순애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한 벌을 꺼내 안았습니다. 순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순애야, 미안해. 동진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동진은 순애의 사진 앞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남쪽, 부산 피난민 수용소, 순애는 미래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5살 미래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순애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북쪽에 있다는 것을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빠, 보고 싶어. 미래가 울었어요. 순애도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두 모녀는 그렇게 껴안고 울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수용소에서요. 며칠 후 순애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를 손질하고 저녁 늦게까지 팔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엄마 아파요? 미래가 순애의 터진 손을 만졌어요. 안 아파. 엄마는 괜찮아.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다. 밤마다 동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빠, 살아계실까? 밥은 잘 드시고 계실까? 잠들 때마다 꿈을 꿨습니다. 동진이 나타나는 꿈을요. 순애야, 나왔어. 오빠. 순애가 달려가 동진을 안으려 하면 동진이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1960년 평양. 동진은 42살이 됐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동진은 거절했어요. 나는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계시잖습니까? 다시 만날 수도 없는데요. 그래도 아내입니다. 동진은 순애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밤 순애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어요. 순애야, 미래야, 잘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순애는 웃고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동진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같은 해 부산. 순애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미래는 15이 됐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순애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미래의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순애가 딸을 배웅했습니다. 미래의 뒷모습을 보니 동진이 떠올랐어요. 동진 오빠, 미래가 이렇게 컸어요. 우리 딸 예쁘죠? 순애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쪽 하늘을요. 오빠, 그곳에서는 잘 지내고 있나요? 눈물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이 38선을 넘어 북쪽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순애의 그리움을 실어서요. 하지만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970년, 1980년, 1990년. 세월이 지나도 38선은 열리지 않았어요. 동진과 순애는 각자의 자리에서 늙어갔습니다. 동진은 평양에서 의사로 일했어요.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순애는 부산에서 미래를 키웠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없으니까요. 2000년 첫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동진은 신청했어요. 하지만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순애도 신청했습니다. 역시 선발되지 못했어요. 수만 명이 신청했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백 명뿐이었습니다. 동진과 순애는 텔레비전으로 이산 가족 상봉을 봤어요. 서로를 껴안고 우는 사람들, 5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 저것이 나일 수도 있었는데. 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것이 나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가을, 동진은 95이 됐습니다.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순애야, 미래야. 이제 목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옆에는 순애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80년 전 사진. 젊은 순애의 모습. 곧, 곧 만날 수 있겠지. 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해 부산. 순애는 93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딸 미래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동진 오빠.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래가 눈물을 흘렸어요. 순애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요.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어.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오빠를 사랑했어. 평생.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한 번만 더. 순애가 눈을 감았어요. 2024년 봄. 동진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양의 작은 병원에서요. 마지막 순간 동진은 순애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사랑했어. 평생.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병원 동료 몇 명이 조문했어요. 고인은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동진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박동진, 의사, 1928-2024. 순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순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요. 마지막 순간 순애는 동진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만날 수 있겠죠. 기다렸어요. 평생.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는 딸 미래와 손주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울었어요. 미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만나러 가시는 거죠. 순애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순애, 1929-2024. 사랑하는 남편 박동진의 아내. 동진의 무덤은 북쪽에, 순애의 무덤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38선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는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모습으로 돌아간 동진과 순애가요. 순애야, 오빠, 두 사람이 껴안았을 거예요. 오래 기다렸지?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오빠.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을 거예요. 38선이 없는 곳으로요. 전쟁이 없는 곳으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으로요. 그것이 그들이 평생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꿈은 죽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박동진과 한순애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갈라놓은 두 사람의 이야기,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산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38선보다 강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